아내가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알았다. 집은 그대로였다. 아내가 심어놓은 베란다 화분들, 장롱 속 정리된 이불들, 냉장고 문에 붙은 손주 사진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숨소리만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저녁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 밥상은 자꾸 목구멍을 막았다. 딸아이가 몇 번 이사 오라고 했다. 손주들 보면서 같이 살자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인생을 자식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건 짐이 되는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그녀를 만났다. 처음엔 그저 이웃 어르신이었다. 말수 적고 조용한 사람. 나보다 4살 아래였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고 같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말이 늘어난 건 가을쯤이었다. 그녀가 먼저 물었다.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말을 잘 들어주었다. 아내 이야기를 해도 자식 이야기를 해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내 말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위로였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다. 딸아이에게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잘 생각하셔야 해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화가 났다. 내 인생인데 왜 자식이 간섭하느냐고. 딸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다.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간소하게 식을 올렸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녀의 딸도 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결혼 후 석 달은 괜찮았다. 그녀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었고 나는 장을 봐왔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웃었다. 옆집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보기 좋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다. 통장을 어디에 두느냐고 물었다. 집 명의가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내 명의고 통장도 내가 관리한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며칠 뒤 그녀가 또 물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셨어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느냐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집을 팔고 둘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떻겠냐고 했다. 남는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산 집이었다. 딸아이도 이 집에서 자랐다. 함부로 팔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말수가 줄었고 밥상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떤 날은 아예 밥을 차려놓지 않았다. 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설치다가 일어났다.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그녀가 내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내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통장을, 서류들을, 도장을. 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그 사람 딸이 아빠 집 등기부등본 떼어갔대요.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봤대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 나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 딸이 등기부등본을 뗐다던데. 그녀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딸이 왜 그런 걸.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장을 다른 곳에 옮겼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옷을 가방에 넣고 신발을 챙기고 화장품을 챙겼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턱에서 그녀가 돌아봤다. 미안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그저 어둠이 깊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봤다. 다음 날 딸아이가 집에 왔다. 딸아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끄럽고 외로운 적이 없었다. 딸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웠을 뿐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못이었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녀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동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함께 썼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말들을 들었다. 변호사의 말들이, 판사의 질문들이 모두 낯설고 차가웠다. 결국 법원은 일부 재산을 그녀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 내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게 나를 무너뜨렸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는다. 저녁이면 TV를 보다가 잠든다. 예전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르다. 예전의 외로움은 그리움이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두려움이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딸아이는 가끔 놀러 온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해주고 간다. 나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산다고 말한다.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본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멀리 갔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간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견디는 법을 배울 뿐이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황혼은 아름답지만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누구를 믿을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나는 잘못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하나는 배웠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지금 나는 혼자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딸아이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아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아내가 심어놓은 화분은 여전히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봄이 오면 나는 다시 산책을 나갈 것이다. 혼자서 경로당 앞을 지나갈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할 것이다. 인생은 길고 외로움은 당연하고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고. 그렇게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